대통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 46쪽 보시면요.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은 교사가 칼을 차게 했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서 요게 무단 통치 기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하고요. 여기가 1910년대 이제는 지배 방식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 톡톡 중요합니다. 조선 태형령 우리가 조선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이거는 조선인에 하나 적용됩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두 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헌병 경찰체를 통해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10년대에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47쪽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식민지 수탈체제의 확립입니다. 자, 1910년대에 어떻게 이제 수탈을 했는지, 1920년대에 어떻게 수탈을 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910년대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경제 수탈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쌀의 생산을 늘린다라고 해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를 확립하고 세금 부담을 공평히 한다는 이유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 가운데는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혹은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일부러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자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는 신고되지 않은 토지나 황실, 관청의 소유지,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기 좀 그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공동의 어떤 공동 명의의, 그러니까 이름이 주인 여러 명인 그런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다 자기가 차지해버리죠. 그러면서 세금의 수입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설립할 때는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령을 공표했다. 이런 것들을 줄친 걸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은 일본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게 됐으니까 좋았고, 지주들도요. 이게 토지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토지 거래가 활발해졌대요.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파는 그러한 것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소작인,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소작인의 권리들이 있었어요. 그치? 마음대로 소작인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소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주 이동하고, 또 소작료도 지주 마음대로 올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소작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 기능이 하나도 이제는 보호 기능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소작인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웠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지를 일본한테 아주 싸게 이제는 팔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지주가, 일본의 이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어떠한 국내 이제 독립운동이 있었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3.1운동의 배경을 기억하십시오. 3.1운동의 배경은요. 자, 미국의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각 나라의 운명은 뭐여야 된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이란 말도 하고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독립을 원하는 걸 얘기해야겠다라고 해서 만세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도쿄에서 2.8 독립선언도 막 발표를 하면서 막 그 만세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막 무르익게 되는 거죠. 그러자 국내에서의 종교교회 대표와 학생들이 모임을 갖고 고종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인산이를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고종의 어떤 장래 행렬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모일 텐데 경성으로 많이 모일 텐데 이때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한 겁니다. 알겠죠? 요 원인 기억하세요. 선생님 체크한 거 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일단 민족 대표 33인들은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모여서 독립문소를 외쳤고요. 또 시민들이 모였던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또 독립만세운동을 외쳤습니다. 전민족적인, 자, 시위는 점차 노동자, 농민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엔 학생과 일반 시민 중심이었지만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평화적으로 만세만 외쳤던 시위대에게 총과 칼로 진압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위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누가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니까 더 사망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만행도 저질렀죠.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이 제암리 교회 학살이죠. 자, 그래서 화성에서 만세를 주도했던 사람들, 만세했던 사람들 다 모아놔서 교회에 모이게 한 다음에 불 지르고 총으로 나오는 사람들 총으로 쏴서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23명의 주민이 학살되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 그리고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암리 교회를 기억하는 거지 그 외에 사진이 없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무수한 많은 학살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우리 무관순 열사 기억하셔야겠죠. 자, 아셔야겠죠. 3.1운동은 이념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선 전개된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이었다. 우리가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는 외국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의 이제 5.4운동 이렇게 5월 4일 날 5.4운동 중국 1919년 5.4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국에 있었던 국내에 있었던 정부와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정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쪽에 상하이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좀 읽으시고 중요한 거는 활동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임시정부의 활동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조직적으로 전개됐죠.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국내와의 긴밀하게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연통제.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돈이 없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어요. 독립공채 발행. 또 독립신문도 발행해서 국내의 동포에게 독립운동의 소식도 알렸다.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대표도 파견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해요 라고 하는 독립청원서를 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회를 설치해서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 활동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내용 정리. 일제는 허가제 해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장려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장려하지 않았죠. 오히려 되게 이제 못하게 막은 거고요. 3.1운동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선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도 있고 민족 자결주의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니죠. 그쵸?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 형태로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적절히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채워보고 나서 내 답을 들어도 되겠죠? 1910년대 일제는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강압 쪽에 무슨 통치를 했습니까? 바로 무단 통치를 했고요.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행하였나요? 그쵸?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렇게 발행하죠. 그 다음에 글자를 조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3개를 한번 찾아보래요. 딱 보이나요? 자, 일단 분홍색. 자, 국내와 영국. 국내와의 이제 연결하기 교통국이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도, 립, 공, 채가 있네요. 그쵸? 그럼 하나 더 찾아봅시다. 뭐가 있나요? 자, 연, 통, 채.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배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른바 유화, 문화통치라고 하는 유화통치를 실시합니다. 한민족의 문화 간섭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요. 또 한국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 발행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문화통치의 가장 이 사이토의 이 가장 중요했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친일파의 양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의 양성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분열하는 통치를 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시면 문화통치 실상을 기억하십시오. 자, 일제가 내세운 문화통치는 식민통치의 가혹함을 감출했던 속임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문관 총독은 다 강복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임명된 적이 없었고요. 또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찰력이라고 하는 경찰의 기관의 수나 경찰관의 수가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또 언론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면서도 검열제도를 실시해서 수시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강, 일정한 기간 동안 간행을 못하게 하거나 신문 간행을 혹은 아예 신문사를 없애버리는 폐간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수를 늘어난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도 한국인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을 가거나 뭔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었고 여전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 차별은 여전했다는 거죠. 자, 이 문화통치의 그냥 가장 큰 목적은 친일파를 양성하여 한민족을 이간 분열시키는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간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그런 걸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년대 선생님이 1920년대에 이제 경제정책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공업화가 됐어. 공업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막 공장이 많아졌어요. 공장이 많아지니까 공장인 대부분 도시에 공장이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농촌 노동자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맞아요. 도시로 이동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져요. 그러자 쌀값이 폭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넘쳐 늘어났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쌀값이.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은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서 생활이 매우 힘들어졌고요. 건궁해졌고요. 이에 떠나는 농민들도 많았고 또 일본은 이 증가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여전히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우리 문제에서 풀었던 그래프도 좀 기억을 산미 증식계의 그래프 기억해 주세요. 문제에서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열로 기사가 삭제된 기사 그다음에 여기 오히려 경찰관과 이 경찰기관의 수는 늘어났다. 기만적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됩니다. 국내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3.1운동 이후에 국내 항일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집니다. 왜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어.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는 잘 사는 집단 지도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막 나타나면서 여기에 주도자였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식민지 국가들을 도와주겠다. 식민지 국가 도움을 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많은 조선인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거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민족주의 계열은 자본가나 노동자 사이의 대립보다는 민족 전체 이익을 고려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민족을 해방시키면서 또
계급을 해방시켜야 된다. 즉 노동자나 자본가나 노동자의 어떤 그 계급이 없어져야 된다.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수행 평가도 여러분들 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의 기업이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자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하자, 한국인의 산업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타워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다. 물산 장려 운동.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만들어야된다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이 물산 장려 운동이랑 그 다음에 그 민립대학 설립 운동 기억하십시오. 뭐 분화로도 운동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운동, 사회주의자들은 뭘 했느냐 이거예요. 자, 사회주의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운동을 이제 많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는 뭐 산미 증식 계획이나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작쟁이들이라서 소작민들이 이제는 쟁의를 일으켰고, 쟁의라고 하는 건 시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회, 시위. 그 다음에 또 한국인 노동자도 당연히 일본 노동자들이랑 차별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농민 노동운동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암태도 소작쟁이. 자,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작쟁이는 성공했어요. 농민운동이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지주였던 문제철이 야, 수확량의 70%, 야, 100만 원 벌었으면 70만 원을 소작료로 거둔 거야. 진짜 나빴지. 그러자 소작농들 중에서 서태석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 암탉인 소작회를 조직을 해서 소작농 인하를 해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추수하는 거 있죠. 농작물 추수를 하지 않겠다. 또 소작을 냈지 않겠다라는 투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지주 편이었어요. 막 소작농을 막 위협하고 잡아가고 막 이랬지만 소작농들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소작료를 40%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후 전국적인 농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원산종방법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20년대 민족운동 기억하셔야 되겠죠. 2020년대 민족운동 중에서 뭐 실력 양성운동도 다 배웠지만 요거 기억하세요. 3.1운동 이후에 학생들이 어떤 항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쵸. 일본의 간섭 때문에 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을 텐데 그들 스스로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26년에 이제 순종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학생들 연대를 해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 얘기했죠. 인쇄하다가 어떤 청소부 같은 사람이 인쇄했던 그 인쇄물을 갖다 걸려요. 사정이 발각돼서 실패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층은 발각이 안 됐거든요. 그러자 6월 10일 날 역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일제 탄압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지만 여기에 큰 의의가 이거죠. 보세요.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노력은 이듬해 신간회가 창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눠서 이렇게 독립운동 할 거냐고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또 학생들은 독서회나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일제 항거를 해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29년에 일어났던 29년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11월 3일 우리 그거 얘기했었죠. 저번에 초코파이도 선생님이 나눠주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쵸? 11월 3일이 독립운동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 이 11월 3일이 바로 이 강주 학생 항일운동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기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일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11월 3일도 여러분들 초코파이 먹었지만 초코파이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구나. 이게
강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주학생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장 규모가 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 바로 신간회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신간회 보겠습니다. 신간회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신간회 창립과 활동입니다. 자, 1920년대, 글씨, 갑자기 너무 이게 안 좋아졌죠. 어쨌든, 1920년대 중반에 자치론이라는 걸 힘이 없게 되죠. 자치론은 뭐냐면, 우리가 독립은 할 수 없으니, 독립은 못하니까, 일본한테 그냥 자치권만 달라 그래. 자치권만 받아서, 일단 그냥 자치권만 받아서 행동하자라고 했던 야가 타협하는 애들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랑 타협한다라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죠. 타민이라고 하죠. 타민. 그러자 이것의 비판이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협동 전선을 모색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간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어 강연회와 연설을 개최하고 야학도 열었어요. 특히 한국인에 대한 차별 교육을 금지할 것을 또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그러면서 강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신간회의 활동은 무조건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신간회 자매단체인 창립된 군의회인데 그 시절에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물론 일제의 탄압과 이런 이념의 차이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차이로 해체되고 말았지만 결과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신간회 강령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일체 부인한다. 여기서 여기 기회주의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기회주의자가 누구예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 알겠습니까? 타민이라고 하죠. 타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즉, 일본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를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신간회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당 독립투쟁부터 해가지고 4.19 혁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